인간의 몸이 된 후는 네. 여전히 AI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하잖아요. 근데 선원들의 행동이 너무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장은 자신의 논리에 동의해줬는데 항해사를 비롯한 선원들이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폭력성까지 띠고 있고 훈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부분이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결손, 지워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훈과 선원들 사이 어떤 갈등이 최고조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자신이 보지 못했던 구멍, 삭제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차별에 대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차별. 여기서 반전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여름 특집으로 SF의 세계를 만나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김초엽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속 작품들을 다뤘고, 이어서 오늘부터는 김보영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죠. 네. 먼저 작가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김초엽 작가님이 혜성과 같이 등장한 젊은 신예다라고 한다면 네. 김보영 작가님은 그 신예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작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원로 작가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75년생. 뭐야? 75년생이신데요. 네. 차이는 그래도 꽤 나죠. 한 20, 30년 정도 연배는 차이가 나지만 이분이 한국의 SF 팬들에게는 가장 SF다운 SF를 쓰는 한국 작가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일종의 그 SF의 경이감, 센스 오브 원더, SF다운 경이의 감각을 잘 그려내는 것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요. 보통 사이파이, 과학소설이라고 하면 그냥 놀라운 설정, 그럴듯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SF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액션, 모험, 활극 정도를 SF로 생각하기 쉽지만 SF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세계 혹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감각,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또 동양적인 이미지를 작품 속에서도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여성 작가이기 때문에 여성 작가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성 작가인 이분이 한국 SF 문단에 페미니즘적인 색채를 불어넣는 것에 원조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 그리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아주 수준 있게 구현한 분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페미니즘 서적이 아닌 것이 SF 장르이지만 김보영 작가를 필두로 한 이후에 수많은 여성 작가들이 작품 속에 페미니즘적인 주장들을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녹여내서 독자들이 이거야말로 훌륭한 여성주의 문학이구나라고 보는 한국사의 모순, 또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다루는 현실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기조를 다룬 작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작품집의 표제작인 얼마나 닮았는가를 읽어볼 텐데 먼저 작품의 줄거리부터 살펴볼까요? 네, 주인공은 훈이라는 이름의 AI입니다. AI? 예, 인공지능입니다. 훈이에요, 이름이? 예, HUN, 훈이라는 인공지능이 우주선에 있는 그 우주선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타는 작은 우주선을 유지하는 AI예요. 이 우주선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주선은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에 식품 보급을 하는 우주선이에요. 그 우주선의 로고가 있고 식품 업체의 우주선 로고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 우주선에 이름이 있습니다. 훈은 이 우주선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인류가 인심이 좋은 식당이나 음식을 설명할 때 사용하던 고대의 방언이다. 이 우주선의 이름이 뭐냐면 해자입니다. 해자. 네, 해자롭다 라고 할 때 지금 사실 그 말은 우리나라의 유명 이제 이분도 이제 원로 배우죠. 원로 여성 배우 김혜자 씨의 이름을 걸고 출시된 도시락이 너무 구성이 좋아서 맞아요. 해자롭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선의 이름이 그러한 고대 인류의 방언에서 따온 해자선입니다. 해자선. 네, 식품을 보급하는 보급선이거든요. 자, 근데 이 작품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해자선을 운영해야 되는 인공지능 훈이 모종의 이유로 인간적인 대우를 해달라. AI가? 예. 라는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과 유사한 신체를 갖기를 원한 거예요. 때마침 그 우주선에는 굉장히 고가의 의체, 인간의 신체를 복제한 인공 신체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우주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들 중에 꼭 필요한 인력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거나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그 인물의 기억을 칩에 복사해서 그 칩을 그 인공 신체 의체에다가 삽입을 해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용도로 의체를 준비해 뒀거든요. 네. 자, 그래서 나에게도 인간적인 대우를, 나도 인간으로 대우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파업을 선언한 거예요. AI가. 네, 이 보급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네. 이 AI가 파업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AI의 백업 데이터가 있는데 백업 AI를 잠궈버리고 그 코드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인간 신체를 주지 않으면,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못해라고. 투쟁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AI가. 네, 이 AI가 딱 그걸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해자선의 승무원들이 네. 의체에 이 훈을 복제를 해줍니다. 해줘요? 예, 훈이 그런데 네. 깨어났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소설 속의 설정을 보면 네. 인간의 기억을 복사하더라도 사람마다 뇌의 이 용량이나 성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일부 기억의 소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인간과 다른 AI를 인간의 신체에, 복제 신체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기억의 소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 처음에 사람들이 야 코드 내놔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심지어 초반에는 자기가 AI라는 것도 후는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야 지금 장난치냐라고 하면서 알게 되지만 기억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 버린 채로 깨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인공지능이라는 사실도 인지를 못했던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훈이 재탄생하면서 그 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냄새, 통증, 피로, 허기, 이런 생경한 감각들을 느끼고 씨름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해자선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타이탄의 지하에 고립되어 있는 광부들에게 보급품을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 해자선, 이 선박, 우주함선에는 선장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겠지. 근데 이상하게 이 항해사가 이 선장에게 굉장히 비협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훈도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업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통신 장비도 파손되어 있고 외부 모니터도 제대로 정비할 수 없고 타이탄에는 대기가 아주 두텁게 있고 강풍이 불고 있어서 보급품을 떨어뜨리는 것도,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리는 것도 어렵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본능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따다다다닥 계산을 해보니까 타이탄의 특정 거주구 지역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밝혀냅니다. 난관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선장은 딱 들으니까 이거 맞네, 이렇게 가자라고 하고 보급 임무를 이런 방식으로 재개하려고 하는데 선원들은 여전히 못 믿겠다. 불신하는 거예요. 이 훈을, 얘를 어떻게 믿냐? 네. 이 깽판을 친 애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주느냐? 인간의 몸이 된 훈은 네. 여전히 AI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고하잖아요. 근데 선원들의 행동이 너무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장은 자신의 논리에 동의해줬는데 선원들, 항해사를 비롯한 선원들이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폭력성까지 띠고 있고 그리고 막 일종의 그 뭐랄까요, 성적인 그 겁박 같은 것들도 좀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훈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어떤 부분이 결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결손, 지워진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훈과 선원들 사이 어떤 갈등, 폭력이 이 갈등이 최고조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자신이 보지 못했던 구멍, 삭제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성차별에 대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삭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차별. 여기서 반전이 하나 드러나는데요. 네. 애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선장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선장과 항해사를 비롯한 선원들 사이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
여성 리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항해사와 선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갈등이었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그렇구나.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작품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네. 훈을 다운로드한 이 의체도 여성형 의체라는 식의 암시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복선으로 있었던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선장에 대한 선원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선원들이 쿠데타를 하고요. 쿠데타 시도가 일어나고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훈이 선장에게 논리적인 판단에서 선장님은 조정실로 가십시오 라고 하고 타이탄 보급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인간형 의체에서의 자기 존재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착륙선에 자기 백업본을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륙선에 직접 자기 인공지능을 집어넣고는 그 착륙선이 타이탄에 직접 강화함으로써 인간 신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겪었던 비합리적인 폭력과 고통을 뒤로하고 순수한 인공지능으로 돌아간 후에 원래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으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 다큐멘터리 참치잡이에 빠져 있거든요. 아하. 대게잡이. 예. 근데 이거 보면 배 타고 나가잖아요. 네. 그럼 선장님이 다 남자예요. 네네네. 그 다음에 뭐 항해사, 뭐 그 다음에 통신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남자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야기해 주실 때 음. 당연히 선장 그리고 그렇죠. 선원들을 남자로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이걸 일종의 서술 트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처음부터 당연히 남자일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서술 트릭 퀴즈가 있는데요. 네. 이런 거 있습니다.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두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버지는 즉사하고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 당장 긴급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돼서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병원에 실려간 당시에 이미 아버지는 죽은 거죠. 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당직 의사가 와서 보더니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난 이 사람을 수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의사는 어머니였던 거죠. 아.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를 남자로 아버지로 생각하네. 생각하잖아요. 남자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런 간단한 서술 트릭으로 이 우리 고정관념을 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게 또 약간 이 책의 묘미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래서 페미니즘에 관련된 얘기가 담겨 네. 있다라고 네.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작품이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과학 기술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알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술이 담겨 있습니까? 그 AI와 의체, 일종의 유사 인간 혹은 인간형 유기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작품의 핵심적인 과학 기술인데요. 네. 이 훈의 정체는 우주선인 해자선, 해자호에 탑재된 고도의 위기 관리 AI입니다. 기계 상태로 있을 때는 빛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전 인류가 평생 동안 걸려서 해결할 수 있는 계산을 순식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여기서는 직렬식 두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연속으로 다다다다닥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 논리적 사고에 있어서는 인간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요. 우주선의 필수적인 존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훈이 의식을 다운로드한 의체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생물학적인 몸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탄소화합물은 뭐 자전거 몸체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체가 다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런 생물학적인 몸체. 근데 생물학적인 몸체, 생물학적인 신체에 이 AI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AI의 사고 과정은 여기서 직렬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사고는 병렬식이거든요. 우리는 한 번에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행하고 다음 걸 하지 않죠. 네. 동시에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방식으로만 사안을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판단과 해석, 결정에 영향을 받죠. 심지어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 맞아요. 우리가 이 방송에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해 집중한다 할지라도 네. 조금 전에 먹었던 점심 메뉴 때문에 그 메뉴에서 생긴 불쾌한 기억이나 유쾌한 기억이 이 방송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병렬적인 맞습니다. 사고이죠. 근데 이 병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유기체에 이 AI가 다운로드가 되니까 인간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들과 감정들, 감각이라고 하면 통증, 허기, 피로, 심지어 성적인 충동,
감정은 뭐 불안, 공포,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이 이 AI의 논리적인 사고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낯선 감각으로 등장하게 되죠. 네. 그래서 AI가 인간의 몸에 들어감으로써 감정이 논리와 경험의 일시적인 총체이면서 판단과 결정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이 작품이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 지성과 생물학적 지성의 차이도 보여주고 또 상호 보완적인 성격들도 보여주고요. 과거 같으면 이게 아주 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급격한 AI 기술의 발달로 심지어 이 작품이 나왔을 때는 우리에게 이런 AI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과학적 질문들을 일찌감치 앞서서 던진 작품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훌륭한 환상문학, 뭐 판타지, 또 훌륭한 SF 이런 작품들은요. 사람들이 현실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 SF나 판타지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현대 배경, 리얼리즘 이런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상 이야기, 공환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훌륭한 환상문학과 SF 작품은 항상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합니다. 인공지능 후의 시점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또 사회의 여러 측면,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편견, 깊은 편견에 대한 시각을 던져줍니다. 네. 보지 못하는 것으로서의 무의식적 편견과 차별이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후는 파업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복사된 후에 이 자신에게 이 지워진 무엇인가가 있어서 인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종의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후반부에 이 지워진 것이 다름 아닌 성차별에 대한 정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정보를 삭제한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왜 이 정보를 삭제했느냐? 네. 그가 판단하기에 성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시다. 성차별은 실제로 성차별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누군가가 자꾸 성차별이 있다라고 말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AI에는 처음부터 이 부분을 넣지 말자라고 데이터에서 지워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후는 선장을 비롯한 여성들을 향한 선원들의 비합리적인 이 감정들을 처음에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감각들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때때로 네.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불편함에 대해 불편한 감각을 느끼는 것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비판 이론에 대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세상을 향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 전통들을 쭉 정리해 놓은 교과서였는데요. 영어로 된 원서를 번역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번역하신 교수님이 이 책의 원서의 두 챕터는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국의 실정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뺐다라고 번역자 후기에 밝혔어요. 뭐였냐면 하나는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비판 이론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소수 인종 비판 이론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 한국에는 굳이 이런 거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그분이 빼버린 거예요. 근데 젠더 이슈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와 별개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이슈다. 존재하지 않는, 갈등이 없는 부분이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소수 인종이나 인종 간의 갈등, 한국 사람들은 다른 인종과 살아가는 경험이 꽤 오랫동안 그리 흔치 않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 샤인머스켓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이 안 돌아가요. 네, 농사, 공산품, 농업과 공산품,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러시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비닐하우스를 지어야 될 시즌이 있잖아요. 한국에 비닐하우스 지을 이제 젊은 일손들이 많이 없대요. 그러면
러시아 계통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그분들 며칠 일당을 주고 하는데 한국 사람 6, 7명이 해야 될 일을 러시아 사람 2, 3명이 와서 3, 4일 해야 될 걸 하루 만에 싹 해치우고 진짜? 힘이 좋아서 오. 뚝딱뚝딱 하고 너무 그 좋아서 이 예정된 일당을 다 주고도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서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하니까 컵라면 사달라고 해서 사각형 컵라면을 네. 박스로? 예, 상자로 사주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주 그 싱글벙글하면서 마요네즈를 거기에 넣어서 먹으면서 행복하게 돌아갔다. 우리 사회에 이미 이주 노동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을 이주 노동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당연히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갈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또 그 토종 한국인들은 토종 한국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존재하지 않는 갈등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실제로 갈등은 존재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저희 집에서 우리 동네 마트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 거리를 걸어가면 항상 이주 노동자들을 몇 명은 봅니다. 마트에 가면 그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 동네 마트에 가면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그 나라의 식품들, 인스턴트 식품들이나 양념류, 소스류들이 들어와서 한쪽 코너를 진열을 사세요?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쓰는 식료품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마치 외국의 한인타운에 한국 라면과 식자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다 보면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갈등을 다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뭐 젠더 이슈나 이주 노동자 문제가 아니더라도 관리자들은 있는 갈등을 없애버리는 것, 덮어버리고 싶어하는 것 되게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학생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특히 초등학생 때 네. 친구들끼리 싸우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잘못했어? 그런 것도 있는데요. 화해해. 일단 싸우지 말고 화해. 악수해. 아.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 그러면 갈등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관리자들은 갈등을 없는 상태로 빨리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 갈등, 유사한 갈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화해했지? 갈등 없어졌어? 갈등 없는 거야? 라고 만들어버리는 그러네. 것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편견, 차별 혹은 갈등의 원인들에 대해서 애초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상적인 쉬운 해법이 얼마나 공허한지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공공연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네.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조차도 방금 편견에 한번 씌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을 봤잖아요. 네네.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일까요? 이 작품의 제목이 얼마나 닮았는가잖아요. 인간과 인간을 참조해서 만들어낸 그 AI 그리고 그 AI가 다운로드된 인공 신체, 인간의 인공 신체 등이 인간과 인공 인간이 얼마나 닮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닮은 면도 있고 닮지 않은 면도 있죠. 심지어 같은 인간들 원래 인간이었던 존재들 안에서도 자신과 다른 존재, 닮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그 차이에 예민하죠. 그래서 나와 닮은 존재, 피부색이 닮았고 혹은 공유하고 있는 성장한 문화가 닮았고 혹은 같은 성별이고 이런 존재들에게는 우호적이지만 다른 성별 혹은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 다른 외모를 가진 존재에게 배타적이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죠. 이 작품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간과 유사하게 만들어낸 존재를 통해서 인공지능 혹은 인공신체가 인간과 얼마나 닮았는가. 인간은 자신과 닮은 존재, 하지만 자신과 다른 존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인공생물체에 대해서 가질 질문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 우리와 닮았지만 또 다른 면이 있는 다른 성별의 사람들, 다른 인종의 사람들 혹은 우리 안에서도 또 조금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는 면에서 강력하게 추천하고 또 꽤 재미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닮았습니까? 한번 이 부분들 깊게 생각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